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맡은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수학교육론 중심으로 이제 합격 전략 설명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맡은 전공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 프린트에서 맨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 보시면요. 전공수학 임용 안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학교육론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전공수학이 이제 80점 중에 수학교육론이 24점 이렇게 돼서 한 80점 중에 30% 정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이제 아래에 있는데 2차 시험은 제가 이제 12월에 이제 개설해서 지금도 이제 2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나오는데 교과 교육학이 있죠. 이게 이제 편하게 말하는 이제 전공 수학이 되는 거고 교과 교육학이 수학 교육론이 되는 거고 교과 내용학은 이제 편하게 전공 수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수학 교육론은 24점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점 정도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해서인데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여기 수학과라고 제가 이제 출제범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2020-236호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최근 기출에서는 이제 2020-236호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이제 출제가 됐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출제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경향하고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2차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물론 11월까지는 1차 합격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12월에도 2차 강의에 굉장히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2차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2차에 대해서 좀 약간 점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점수 격차도 되게 많이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1차에서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가도 2차까지 합산을 했을 때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1차에서는 좀 약간 컷으로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교육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하고 수학교육론 합쳐서 이제 80점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수학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또 어떻게 둘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강의를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수학교육론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최근 기출도 그렇고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이제 보면은 바로 지문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왔는데 대략 기입형은 한 3분 정도 소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은 한 7, 8분 정도로 시간을 배정하는 게 이제 적절한데 수교론에 이 서술형 문제 푸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전공수학 푸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또 안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론도 이제 수학교육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배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전공 A를 보면 전공 수학하고 수교론 합쳐서 총 90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수학교육론은 이제 기입형 한 문항하고 서술형 두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대략 시간 배분을 해보면 20분 정도를 쓰는 거고 전공 수학 문제풀이에 70분 정도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막 수학교육론에서 30분이 넘어가고 40분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전공 수학과의 밸런스가 깨져서 이제 전체적인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학교육론을 제가 수학교육 이따 강의 설명할 때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1월부터 문제도 풀고 첨삭도 진행하는데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적절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도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공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교육론은 기입형 한 문항에 서술형 3문항이에요. 그러면은 25분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65분을 전공수학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A, B형을 같이 A, B형이 총 180분이니까 그럼 이제 전공수학에 135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수교론에 한 45분 내외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4번에도 적어놨지만 너무 열심히 수학교육론에 집중을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교론 이제 서술형 문제는 A4용, B4 용지로 나오잖아요. 이제 답안지는. 그럼 이제 B4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4-5줄 정도, 4줄로 나와요. 4줄로 나오는데 4줄로 쓰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좀 쓸 게 많으면 가로줄을 한 줄 더 쳐서 뭐 5줄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서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A4 용지를 기준으로 연습을 할 때는 6에서 8줄 정도까지, 막 수학교육론 서술을 하는데 A4 용지 기준으로 막 10줄이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서술을 어느 정도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론에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A4 용지 기준으로 막 10줄을 넘겨서 꼼꼼히 서술하면 그럼 이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은 적긴 하겠죠. 하지만 전공 수학 서술 시간에 부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학교육론 서술을 그러니까 1월부터 저는 이제 1월부터 이제 문제도 풀고 첨삭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그거를 잘 다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학교육론의 어떤 서술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서술 전략을 짜보려고 하면은 이미 막 서술이 길게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전공수학과의 어떤 밸런스가 많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수학교육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주 교재를 적어놨어요. 3페이지 보시면 일단 번호가 지금 1, 2, 3, 4, 5, 6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 1번과 2번에서 거의 7, 80%에 해당하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교육학 신론 1하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이게 이제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2가 되겠죠. 여기 수학교육학 신론 2는 2019 개정 증보판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평가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론 1에서 부족한 이론들이 신론 2에서 좀 구체적인 예와 함께 또 소개가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를 기본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세 개를 여러분들도 잘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하고 지도서에 대한 내용을 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또 시험에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런 교육과정이나 지도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은 이제 우종호 교수님의 이제 책으로서 약간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5번은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책 한 권인데,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는 제가 여기 그림으로는 상만 돼 있지만 상중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총 4권입니다. 이 4권을 혼자서 다 공부하기에는, 이거 잘 공부하면 2점에서 4점 정도 추가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올인을 해서 시간을 투자하기엔 또 너무나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심화 이론이라는 강의로 이 4권을 요약해서 강의를 3, 4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6개의 어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는 뒤에 이제 강의 전반적인 연관 강의 계획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의 출제 경향을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4페이지부터 밑줄을 좀 쳐놨어요. 2018학년도 보면 밑줄 친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를 보면 수학교육학 신론, 이건 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연구, 이건 이제 편하게 이제 수교재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다시 이제 3페이지로 가시면 1번과 2번에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라고 적혀있는 그게 편하게 수교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1번을 신론 1, 3번을 신론 2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편하게. 자, 다시 4페이지로 넘어가면, 근데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 2018년도도 보면은 교사용 지도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특별히 이때는 이제 거의 교사용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비중이 24점 중에 한 8점에서 10점 정도로 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굉장히 이제 약간 혁명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론 1이나 수교재 같은 기본 이론만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이때 시험 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변별력을 위해 한 문제 정도는
수학교육학 신론하고 이제 수교재가 이제 기본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번과 2번이 기본서인데 이거 외의 교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제 심화 이론 같은 거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공부 방법은 이제 확실한 건 기본서를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지도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심화 이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교육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기본 이론서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확실하게 해두면 20점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4점 정도의 분량은 이제 심화 이론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19학년도에도 보면은 변별력을 위해 2번을 보면 한 문제 정도는 좀 심화 이론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2020학년도도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계속 밑줄을 친 게 계속 이제 비중이 수학교육론 비중이 어떤 기본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사용 지도서, 지도서 내부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상당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잘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2020학년도에 예가 있습니다. 자료 1을 보면은 이게 이제 현해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지도서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1을 보면 이게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인데 밑에 빈칸을 놓고 이 마지막에 나와야 될 내용을 쓰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지도서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쉽게 쓸 수 있는 거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지도서 내부에 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서 분석도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2020학년도를 보면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나오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맨 위에 문제를 보면은 결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각 서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은 결론이 적절한가? 다시 5페이지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은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산점도를 보면은 수면 시간이 이제 줄어들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는 산점도로 나타난 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인다고 막 무조건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이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관계를 해석할 때는 인과관계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도서에 아주 대놓고 잘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도서를 공부를 안 했다면 이 내용이 뭐 이제 사실 수교재 기본 이론서의 맨 끝에 뭐 한 줄 정도 좀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측면이 한 줄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런 거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지도서를 보면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해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서를 잘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2021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 이론을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교사용 지도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를 보면은 여기 뭐 영화관, 이제 실제로 막 친구하고 영화관 가는 문제 상황들이 나와요. 이게 수학교육론은 막 이렇게 현실에 있던 어떤 문제 장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기억을 보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게 또 중요한데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용어를 써야 돼요. 이거는 지도서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최빈값이라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도서를 공부해서 최빈값이 실제로 뭔지, 중앙값이 뭔지 이거를 또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021학년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활동 과제를 보면 y는 a sin x하고 sin bx에 대한 어떤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돼요.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2021학년도다 보니까 그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교육부 고시 제2020-255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 제가 여기다 문제는 적지 않았지만 문제를 보면 진짜 그래프의 특징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sin x에서 a의 역할이 뭔지 sin bx에서 b의 역할이 뭔지 이 주기하고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죠. 각각
A는 최대 최소를 결정하고 B는 주기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교과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교과서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2018학년도에는 시그마 K 세제곱이 어떻게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 파악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왔어요. 제가 여기 2022학년도에는 하나만 적어놨는데 이제 실제로 지수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고 해석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일단 8페이지 아랫부분에 볼게요. 최근 기출이죠. 자, 여기는 이제 교육부고시 2020-236이에요. 이제 위에서는 255였는데 이제 236으로 또 이제 세팅된 게 또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5 개정 문제를 보시면 8페이지에 중간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쓰시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를 당연히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신론 1이나 수교재의 기본 이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도서를 봐야 되고 이 내용은 사실 신론 2에 잘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신론 2에 잘 나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진짜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서도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면 9페이지에 보시면 아예 이제 정적분 관련해서 이제 넓이 지도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맨 밑에를 한번 볼게요. 뭐 위에 부분은 넘어가고 맨 밑에 보면 1호부터 이제 디귿이 나오는데 디귿을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정적분에 대한 지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수학 1에서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수학 1에서는 이게 정말 핵심이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이 기출이 나오기 전에 수학 2에서는 정적분 지도 방법이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고 계속 매 강의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실제 7, 8월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또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계속 잘 따라오시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면 최근 경향 분석이 있어요.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 A는 수교론에서는 기입형 한 문제와 서술형 두 문제 그렇게 나왔고 전공 B에서는 기입형 한 문제와 서술형 세 문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후에는 이제 합격 전략 설명이 끝나고 후에는 아마 블로그나 이제 블로그 같은데 이제 최근 기출 봤잖아요. 그 기출 해설을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 기출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미리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영역별 문제풀이반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어떻게 미리 대비를 시켰는지도 같이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맨 밑에 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뭐 이거 매 페이지마다 적어놨는데 블로그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 해설 어떤 내용을 이제 파일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뭐 다운도 받으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봤고 수교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기반하여 연간 강의 계획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1월을 보면 신론 1 이론하고 수교재 이론하고 이제 이 두 개가 기본서라 그랬죠. 기본을 다지는 강의부터 이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수학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첨삭을 받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수학교육론을 공부하면서 이론도 공부하고 첨삭도 받아보는 것까지 한 번에 일원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많은 공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 공부 시간들은 아마 전공 수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때 이론도 확실하게 다지고 문제도 풀면서 문제도 매주 서술형 5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제가 첨삭도 다 해드립니다. 직강뿐만 아니라 인강도 첨삭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운 이론들을 이제 첨삭까지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2월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신론 2까지 하면은 일단 신론 1 수교재, 신론 2는 또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4월에는 심화 이론,
이제 심화 이론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과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를 중심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역시 여전히 매주 서술형 5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것이고 직강과 인강 다 첨삭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이 쌓였으면 이제 심화 이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으니까 이때 심화 이론에서는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까지 막 꼼꼼하게 다루지 않고 이제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정호 교수님의 책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기출에서도 반영됐듯이 교육과정과 지도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는 중학교 이론 적용반이라고 해서 이론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기본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중학교 지도서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도서에 대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들은 무엇인지를 싸그리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역시 이것도 진행을 하면서 매주 서술형 5문제를 또 첨삭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습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6월로 넘어가면 이제 수교론 기출 해설을 할 겁니다.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지도서 분석이나 교육과정까지 돼 있으면 기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요즘은 시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지도서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 선택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학하고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이쪽 중심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 미적분이나 기하나 뭐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은 중학교에 비해서 조금 이제 반 정도죠. 4주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수교론의 기출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09학년도에서 13학년도까지는 그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긴 하지만 요즘은 이게 객관식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이제 제가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때는 4주인데 총 60문제잖아요. 15문제씩 많아지죠. 5문제가 아니라 여기선 15문제죠. 15문제씩 이제 풀어보면서 제가 또 첨삭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객관식 기출 응용반인데 객관식 문제에서 이미 기출로 나왔던 걸 응용해서 서술형 문제로 풀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7, 8월로 넘어가면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수교론 단기 완성반은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쭉 강의를 잘 들어오셨던 선생님들이라면 복습이 될 거고 이제 새로 이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수교론 단기 완성반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1월에서 6월까지 했던 강의를 압축 요약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이론이 갖춰져야 이제 영역별로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영역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영역 제한 없이 막 아무 데서나 문제를 출제를 하면 물론 이제 시험 형식에는 아무 데서나 출제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시험과 가까워지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좀 갑자기 풀기 어려울 테니까 영역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8주니까 총 120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8월까지 영역별로 문제풀이까지 탄탄해진다면 9월에서 11월까지는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수교론만 중심으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는 이제 통합 모의고사가 원래는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계속 강의를 하다가 9월에는 이제 전공수학 통합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통합 모의고사하고 이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수강을 하시면 전공 수학도 대비가 되고 수학교육론도 매주 2번씩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2회씩 준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12월 강의에 대한 건데 지금 12월 강의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이제 달라진 게 이제 제가 이제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TV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이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지도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첨삭을 할 때에도 이제
인강이든 직강이든 제가 이제 직강 선생님들도 다 카톡이나 번호를 받고 제가 이제 첨삭을 다 컴퓨터로 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막 적을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느리니까 잘 이제 첨삭을 좀 못해드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컴퓨터로 바로바로 선생님이 수업 실현할 때 바로바로 이제 첨삭 진행하고 그 A4 용지로 이제 첨삭이 끝나면 개별 카톡으로 그걸 바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아주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업 실현에 대한 첨삭이 훨씬 더 피드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아마 12월 강의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D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로 가면 구체적인 강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수교론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 뭐 중간에 한 주를 더 쉰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제 뭐 6주, 7주, 8주 진행되는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뭐 이거 수강료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패키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거의 수학교육론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제가 개별적인 질문도 받고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아니면 상담하러 오신 선생님들 내용을 좀 취합하고 종합해서 몇 가지 사례를 실었어요. 자, 일단 공부 방법을 보면 목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수학교육론은 22점 이상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24점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더욱더 정밀하게 자신을 깎아나가서 정말 열심히 수교론을 마스터하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잖아요. 교육학, 전공수학, 수교론이잖아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끔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공은 56점인데 40점 이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잘 받을 수 있고 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전공 수학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수학교육론은 상대적으로 24점 중에 그래도 20점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볼 때 20점을 못 넘기면 사실 1차 합격선에서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교육학도 한 18점 정도. 그래서 대략 이제 80점을 여러분들이 1차 목표로 해야 돼요. 1차 목표로 80점.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80점이 어떤 커트라인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물론 난이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교육학을 18점을 목표로 하고 전공을 40점을 목표로 하고 수교론을 22점을 목표로 하면 대략 80점이에요. 물론 여기선 선생님들이 나는 전공 좀 더 잘한다. 그럼 이제 다른 과목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80점 정도를 목표로 1차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담을 들어보면 사실 수교론과 교육학보다는 전공수학이 또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공수학을 좀 힘쓰는 거고 예를 들어 저는 40점 정도는 뭐 기본으로 맞는다. 그러면 교육학과 수교론에 좀 더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교론에서 22점을 받으려면 진짜 거의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공 점수를 50점 이상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학교육론을 22점 목표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교론 필수 개념이나 용어들을 외우거나 상기할 때 특별히 수학교육론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 강의 시간에 이제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첨삭도 받으면서 따로 공부할 시간은 사실 대부분 전공수학에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교론 같은 경우 이제 고3들도 막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막 우선순위 영단어나 그런 거 가지고 막 짜투리 시간에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인강으로도 이제 용어 자료집을 올려놓을 텐데 이 용어를 이제 단어책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시거나 이때 열심히 외우고 짬짬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수교로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할 때는 전공수학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교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개별적으로 복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상담을 하신 이제 선생님들 중에 많은 케이스가 18점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2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일단 18점에서 한번 크게 벽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가이드에 따라서 해야 될 거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전공 점수를 올리는 데 또 힘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밑에 이제 상담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제가 수교론 이론은 거의 완벽하게 아는데 계속 점수가 18점 전후로 나온다. 굉장히 많이 받아본 상담입니다. 이게 상담해보면 대부분 몇 가지에서 걸리는데 이게 교육과정하고 지도서가 거의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면은 2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중학교 지도서 분석해야 되고 고등학교 지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2차 강의 때도 지도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400페이지예요. 2학년도 400페이지거든요. 이런 거를 혼자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이론 적용반,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에서 핵심적이고 나올 만한 거 중심으로, 근데 중심으로 다룬다고 해도 다 다루거든요. 그래도 저와 함께 강의를 수강하고 하시면 그래도 빠르게 교과서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8점의 벽을 넘어서 이제 20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8점 전후로 나오는 대부분은 수학 원하고 수교재는 빠삭하게 아는데 나머지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심화 이론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사형 지도서에 대해서도 분석이 거의 안 돼 있고, 교육과정도 잘 몰라요. 이런 케이스는 18점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2번. 어느 정도 수교론 공부를 했는데 겉핥기식으로만 해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출해설을 5월, 6월에 진행되는데 뭐를 공부해야 될지 약간 방향성을 잡고 싶으시다면 기출문제, 이제 2022학년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20개년 조금 넘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은 알고 있는 상태여야 기출도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제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기본 이론과 교육과정 이론, 심화 이론을 하니까 그 이후에 5월부터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재수를 하시거나 조금 이제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약간 이제 기출을 먼저 봐서 공부 방향성을 잡는 게 좋습니다. 3번.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지도서 내용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서는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너무 많아서 추출하기도 힘들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딱딱 필요한 부분을 잘 찝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정호 교수님의 책. 이거 이제 심화 이론에 대한 건데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4권이나 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 관련이 있고 그래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만 이 4권에서 추출해가지고 6주간 이제 강의를 해요. 6주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보통 8주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요것만 하면 심화 이론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교론 관련 이론은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서술하려고 하니 잘 안 된다. 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재작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수교론은 1월부터 첨삭해 드려야 되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 부족하더라도 계속 1년 내내 써봐야 실제 모의고사나 나중에 임용시험을 볼 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도 1월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수학교육론은 익숙해질수록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계속 첨삭도 받고 문제도 계속 풀어보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정리. 수교론 1년 공부 계획은 제 강의에 나온 스케줄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2월에는 기본 강의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심화 이론 및 중학교 지도서 분석하고 5, 6월에는 기출 분석하면서 고등학교 이제 강의 준비, 고등학교 지도서 분석하고 이러면 6개월 동안 수교론 이론은 다져지겠죠. 그리고 7, 8월에는 영역별로 문제 풀어보시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 준비하고 이런 스케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1월부터 부족하더라도 부족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서술할 때. 그래도 수교론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제가 이제 매주 5문제씩 드린다 그랬잖아요. 수교론 서술 방식에 대해서 세팅해 놓고 열심히 계속 서술해 나가면서 답안에 어떤 정교함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교론을 7월부터 답안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전공하느냐고 굉장히 힘들고 교육학 논술 준비하기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수학교육론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번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수교로는 24점의 분량, 요즘은 24점의 분량에 예전에는 24점 분량에 비해서 막 기본 이론만 하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었기 때문에 24점씩이나 약간 꿀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24점의 분량에 맞게 지도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24점이면 뭐 우리가 해석, 대수 합친 것보다 많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수교로는. 이제는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지도서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걸 잘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교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전공수학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심대원, 김동희 교수님이 대부분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맡은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 3, 5월에 딱 3개월 동안 이론 강의 딱 진행이 되고요. 미적분학 같은 경우, 이산수학, 정수론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전국 모든 200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모든 기출까지 다 풀이가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 이산수학, 정수론은 그냥 여기서 한 방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심대원 교수님하고 김동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기출까지 이제 하시면, 기출은 이제 5, 6월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미적분학, 이산수학, 정수론까지 막 5, 6월에 기출 분석을 한다? 9 플러스 1이잖아요. 전공 9과목에 해석학 안에 이제 미적분학이 있으니까 대략 9 플러스 1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과목을 기출을 5, 6월에 다 한다? 너무 분량이 많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5월에는 미적분학, 이산수학, 정수론에 대해서는 기출까지 완벽하게 끝내놓는다, 이런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홈워크를 제공을 해드릴 텐데, 이때 필요한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까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1단원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1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까지 다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워크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 풀이 과정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미적분학하고 이산수학 강의를 했을 때도 기출까지 전부 다 풀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때 이론과 기출 필요한 연습 문제 풀이까지 그냥 다 끝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적분학, 이산수학, 정수론은 이때 끝내면 이제 7월부터 영역별 문제 풀이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강의 특징을 보면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교론을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이나 미적분학이나 정수론 할 때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결국 기출까지 편안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략 20개년 이제 좀 넘죠. 그래서 기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강의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전공수학이 아무리 이제 전공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쉽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공수학 팀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저를 포함해서 이제 김동희 교수님이나 심대현 교수님도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전공수학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육론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내용까지 같이 연계해서 전공수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수학 전공 대학생, 이제 막 3, 4학년도 있겠죠. 대학생 및 임용 초수생의 관점에서 전공수학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고급적인 어떤 전공수학 지식이 필요하다면 심대현 교수님과 김동희 교수님이 그걸 잘 채워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할 때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출까지는 이제 확실히 풀 수 있다, 요거 관점으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수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고등학교 수학 내용까지도 막 반영을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공수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은 이제 15시부터 22시까지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만약에 홈워크 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2시에 미리 와서 1시간 정도 문제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수업 후 질문 및 상담이 있는데, 뭐 강의 시간은 약간 10시까지인데 좀 이제 유동성 있게 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0시까지 진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모든 내용을 다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강의를 띄엄띄엄 하잖아요. 1, 3, 5월 하잖아요.
이제 원래 1월 14일 날 개강을 하고 이제 미적 분학을 볼게요. 15페이지에 14일 날 개강하고 21일 날 진행하고 28일 날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진짜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뭐 그래서 9시까지 제한을 한다든가 뭐 질문이 너무 많거나 뭐 강의할 게 너무 많고, 사실 뭐 미적 분학은 둘째 치더라도 이산수학하고 정수로는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주 뒤에 더 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전공수학에 대해서 좀 필요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있다면 카페 주소 여기 기록을 해놨으니까 추가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공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는 수교론 질문을 받는데, 전공수학 같은 경우는 막 풀이 같은 것도 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전 블로그로는 조금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카페를 또 활용하시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대영 교수님이나 김노희 교수님이 또 질문을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질문을 이제 이런 카페를 활용하시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 더 잘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교육론 및 제가 맡은 전공수학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